이어서 코로나19 국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전 10시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11명 발생했습니다. 이 11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잠정적으로 신규 해외 유입,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5명 정도 지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1,694명입니다. 교수님, 네. 이 지금 최근 한 나흘 연속으로 10명 안팎, 더더욱이 국내 내부 확진자는 한 자릿수.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예,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예, 하향 안정화 추세가 네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20일부터 지난 20일부터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시작이 됐고 또 네. 이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예. 이제 긴 연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동안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구간을 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려서 이동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기간만 우리가 잘 버티고 이기고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상당히 안정화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2주간이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곧 있으면 어린이날 등 연휴가 있는데요. 방역당국 이 기간 동안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야외 활동과 모임을 다시 재개하고 계십니다. 또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기간에는 연휴가 있어 많은 분들의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지역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방역 수칙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교수님, 지금 제주도만 봐도 2만 원까지 떨어졌던 항공권이 지금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하고 상당히 지금 여행 수요가 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감염이 산발적으로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예. 또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감염이 된 것은 명확한데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전파를 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되었는데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자기는 감염이 안 된 줄 알고 실제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또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 점에서 여전히 긴장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경험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붐비는 곳은 좀 자제해 주시고 어디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위험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 항상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제주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발열 체크 입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발열 체크를 한다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 감염자가 문제인 건데 일단 여행객들 여행 못 가게는 못 하니까 조심을 해야겠지만 이 제주도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열 체크를 다 잡아낼 수는 없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발열 체크라고 하는 게 과정으로서 종료하기는 합니다만 네네. 이제 발열이 안 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발열만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이제 가시는 분들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네. 혹시 나로 인해서 지역 사회나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선 본인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방역 당국에서도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초기의 위험이 감지가 되면은 굉장히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약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모이고 하는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정해진 것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해진 이 사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위험을 최소로 하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측면, 그래서 제주도 측면에서 또 여행을 가시는 분 측면에서 꼭 이런 점을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그나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 다소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방역당국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WHO 사무총장도 아주 의미 있는 수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아마 이제 네덜란드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 같은데 혈청 역학적 연구를 통해서 보면 유행이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도 항체가 생성된 율 자체가 2, 3%밖에 안 되더라. 또는 다른 지역의 경우도 겨우 10%를 조금 넘는 정도더라.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재유행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 방역당국은 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 같은 이제 비전문가는 코로나19가 걸리면 항체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최소 3%밖에 생성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는 좀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뭐 좀 문제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네. 항체는 확실히 생깁니다. 생기는데 항체는 생각보다는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를 언제 했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령 감염이 되고 나서 적당한 시기에 하지 않게 되면은 항체가 생긴 게 매우 적게 검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 언제 검사를 했나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체가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이 항체가 충분히 방어력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얼마만큼 생겨야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하는가라고 하는 건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이 환자들, 완치된 환자들에게서 2, 3%밖에 항체가 형성 안 됐다고 하는 게 정확한 적절한 타이밍에서 검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완치된 사람들에게 거의 90% 정도 항체가 생겼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새겨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심지어 90%의 사람들에게 항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양이 생겨서 재감염이 안 될 정도로 충분한가 하는 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WHO가 얘기한 이 결과만 가지고 우려를 얘기하기는 좀 상당히 섣부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항체의 양이 적을 수 있고 항체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재양성 이런 게 그러면 이 항체와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달라요? 무증상은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매우 기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무증상인 경우에는 무증상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건강한 사람인데 감염이 되어서 증상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주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무증상이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한번 낫게 되면은 재감염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이것도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재감염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는 외국에서 보이는 재양성은 재발현 또는 재활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는 실제로 재활성화, 재양성이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이러스가 아닌 본인들이 느끼는 그냥 유증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재양성인 자들에게서 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양성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재양성이 실제로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궁금한 게 이 코로나19 어린이 환자의 전파력이 성인보다 낮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방역 당국이 안심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또 이제 좀 있으면 등교 계약도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거는 일부 일리는 있는데 이 논문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바이러스는 어린이냐 아니면 성인이냐 또는 뭐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뭐 인종 민족에 관계없이 감염성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감염이 되고 나면 양상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애들은 비교적
경증을 앓는데 이 경증을 앓는다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중증으로 빠지지 않고 쉽게 치료가 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네네. 경증을 앓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르고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람의 병원에서 냈다고 하는 이 논문도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 그림이 1개짜리인 매우 짧은 논문입니다. 예, 예. 이제 엄마보다 아이가 뭐 한 100배 정도의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고 그러는데 네. 이 논문을 좀 비평하기는 사례도 적을 뿐만 아니라 논문이 논문으로서 데이터를 낸 것에 대해서 뭐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논문에 대해서 뭐 언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국내 현황과 또 새롭게 알려진 연구 결과까지 알아봤습니다. 설대우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